오늘 김성수 TV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이분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기분 좋은 이야기 먼저 하나 속보로 정리하고 그리고 네. 엊그저께 그 광주 다녀오셨다는 얘기서부터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사상 첫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3,605.56으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엄청난 속도인데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관세 협정도 아직 타결이 안 돼 있고 또 3,500억 달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력을 보인다는 것은 일단 우리 국내의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우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추가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투명한 국정 운영이 이제 기업에도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세 협상이나 또 트럼프의 그렇습니다. 이 돌발적인 그런 그 행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출 전망들이 좋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상 지금 프랑스를 보더라도 지금 총리가 그냥 몇 시간 만에 바뀌고 아주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만만치가 않고 중국도 그렇고 다들 안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민주적 정통성이 확실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 경제 주체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안정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그렇네요. 내전 직전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이미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적 동의 기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실황을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시청률이 드라마 시청률보다 더 좋아요. 그만큼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윤석열 시켜놨으면 그 몇 마디 대화라도 되겠어요. 뭐 컨닝 페이퍼 보고 한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상법이 통과된다는 등 뭐 이렇게 뭐 그 기업들이 약간은 이제 위축될 만한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오히려 해외에서 보기에는 저 시장이 투명해지네. 그렇죠. 정치도 안정되더니 경제적인 어떤 그 시스템들도 아주 그냥 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주식 사기범들 있잖아요. 얘네들 정말 제대로 잡아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김건희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실제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 아닙니까?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가면서 연계해서 좀 해석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배임죄에 대한 폐지 문제도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집권 세력이 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중요한 전가의 보도가 배임이었죠. 배임죄고 직권남용죄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제한하거나 엄격한 요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배임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변호사 시장의 전관 예우 검찰 출신들의 돈벌이 장소였다고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이게 애매해서 경영 판단을 저해하고 위축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배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 이익을 벌어줬는데 그때 그 시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아 몇 년 억울한 옥살 현상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상당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장은 아주 투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반영해서 바로바로 그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들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주에 다녀오셨는데 광주에는 뭐 이 추석 때 특별히 찾아뵐 분들이 있었습니까? 김향덕이라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5.18 때 마지막까지 YWCA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하다가 이렇게
5월 27일 새벽에 이렇게 진압 계엄군한테 이렇게 체포됐던 친구인데요. 예. 엄청 고문을 하고 나와서 정말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예. 그동안 사진 작가로서 역사 현장을 찍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병마에 시달리다가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죠. 소년 시민군. 우리 한강 작가가 썼던 모델 윤재학 군이 그때 광주상고 1학년이었으니까 저희들이 고3이었으니까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때.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시민군으로서 YWCA에 있다가 네. 근데 YWCA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때 생포된 그런 분들이 거기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죠. 뭐 벌집이 될 정도로 막 총알이 날라오고 그 속에서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생포되셨는데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공무원 후유증에 시달렸고 그렇지만 사진으로 또 이 사진가가 됐다는 그 마음은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의 현장이나 진실한 순간들을 잡아두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진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셨군요. 제가 당대표 시절에 광주 내려갈 때마다 와서 찍어주고 그랬거든요. 예. 현장에. 요게 이제 우리 송 대표님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왼쪽에서 세 번째 이분이 바로 그 별세하신 그분이셨군요. 네. 또 대통령께서 이게 조기를 보내줬습니다. 예. 국가보훈처에서도요. 어제 저렇게 추모의 밤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 박성문 선생님도 오시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굉장히 그 마음에 먹먹한 그런 고향길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송 대표님이 이렇게 광주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있으셔서 내려갔다 오신 건데, 아니 우리 민주당 당 대표는 왜 갔다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오셨어요? 호남에 이렇게 또 훑고 지나가셨다고 하던데, 그 공식 일정을 갖고 민주당 당 대표가 그 들려서 나는 혹시 이 송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송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솔직히 좀 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송 대표님이 그 페북에 올린 글을 이제 보면 보석으로 나왔을 때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분을 가서 찾아뵀었군요. 네, 예. 살아서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이 가슴에 막 사무칩니다. 진짜. 네. 세월호를 또 직접 찍으셨고 촛발의 파도도 함께 찍으셨던 사진가 김향득님. 그렇게 남긴 사진이 100만 장.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도 오셨던데 이걸 역사의 기록으로 좀 보존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카메라도 빛을 다루는 그런 예술이죠. 네. 그래서 빛을 잡아두는 그런 일을 사진이 해냅니다. 우리 김영득 열사는 빛을 잡아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 김 작가님이 남겨놓은 빛을 따라서 남은 자의 몫을 다하는 것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런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광주에 내려가실 그 어림해 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송영길 대표의 수사를 협조하면 네 남편은 살려줄게, 혹은 네 남편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게, 형량도 뭐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관이 회유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컸었거든요. 물론 오마이뉴스 정도를 제외한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뉴탐사의 그 녹취록을 이제 완전히 풀 녹취록을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다들 충격이었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언제 하셨습니까, 대표님? 아니 이번에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아마 그쪽 변호사가 그걸 제출한다 그럴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판부에다가 이 녹취록을 제출해서 예. 지금 이정근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3개 핸드폰에 들어있는 3만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을 기초로 소위 돈봉투 관련 사건이 수사가 개시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정근을 회유시키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용수 보좌관 그 부인한테 이런 걸 했던 걸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박용수 부인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으면 이정근은 구속돼 있는 상태니까. 네, 피고인이고 얼마나 더 곤궁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별건 같은 거 수사 봐줄게. 뭐 이렇게 해서 플리바깅을 했던 걸로 여기가 추측이 되잖아요. 특히 이정근과 제가 중요한 공범 관계로 돼 있잖아요. 소위 돈봉투 사건을. 예. 근데 이정근은 지금까지 기소도 안 했어요. 지금 2년 반이 넘어갔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물어봤어요. 1심 재판장이. 네. 왜 기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답변하기를 항소심 초기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심에서 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오려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남의 재판을 갖다가 그 결과를 보면서 기소를 갖다가 그 여부를 다투는 그런 검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봐주고 그냥 김용 정진상 잡아넣어서 이재명 잡아넣는 거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돈봉투가 무죄가 나니까 이제 먹사연 별건을 가지고 나를 기소한 건데 먹사연에서 혹시라도 후원자 중에 이재명과 송영길 관련된 사람이 있을까? 이거 아마 눈을 켜고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엘리어드스님, 송영길 대표님 응원한다고 문자 남겨주셨고요. 민지은님도 송 대표님이 국민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이경희님도 송 대표님 응원한다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또 커피 믹스님께서 의로운 방송, 의로운 정치인이라고 송 대표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민지은님 또 한 번 더 이렇게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김성수 TV가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 그 지지자 여러분들이 그 쪼개서 계속 앞부분에 몰아서 이렇게 슈퍼챗을 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깁니다만 저희가 할 말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 할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참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송 대표님께서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셨잖아요. 왜 나가서 당을 만들었냐 이러면서 그때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내용들을 갖다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갖다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못 들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화가 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검찰 수사관이 그 박용수 보좌관 부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것도 추석을 앞둔 상황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추석 때 딱 이게 또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럼 잠시만 좀 설명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 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아니 제가 스피커폰으로 듣긴 하겠습니다만 예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보니까 저희들이 내일 박용수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거든요. 소환을 했는데 제가 구치소 알아보니까 내일 가족도 면담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면담이라고요? 아니 저는 적격 신청한 건 없는데요. 그럼 오늘 남편을 보고 왔는데 그렇습니까?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얼굴도 많이 안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그 부분 저도 그 이야기는 저도 얼핏 듣긴 들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오늘 소환 요청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어제 좀 무리를 했던 것 같던데. 네, 저도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아, 네, 그렇구나. 좀 걱정이 그래서- 되더라고요. 네. 그래 그래 저희들이 이제 내일 뭐 오후에 오전에 소환을 하려 했는데 구치소 직원께서 내일 또 뭐 가족들 접근이 일단 하셔가지고 아니면 우리 검찰청에서 내일 함께 그냥 접견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도 시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떻냐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구치소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마 어제로 내일로 착각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내일 박영수 씨를 그냥 상군으로 한번 소환을 할까 싶은데 죄송하지만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검사님하고 통화도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하고도. 네. 왜냐면 저희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접견 때문에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저희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전에 여기서 그냥 저희들이 간단하게 박용수 씨 면담차 저희들이 소환했으니까 함께 그냥 접견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전화 들었는데. 제가 접견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오늘 남편을 만나고 왔고 아, 그렇고. 내일은 제가 일정이 안 돼서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네네네. 다른 거 아니고 걱정할 필요 없고 저희들이 그냥 간단히 면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한국인으로 네네네. 면담해. 보는 거니까. 일단 그럼 내일 사모님은 접견 없으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화를 하셨다고요? 예, 변호사님이 지금, 변호사님 좀 전에 저희들이 이제, 원래 저희들이 오늘 소환했는데, 네. 오늘 했는데 아마 그게 김 변호사님한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왜 그러냐. 네, 말씀 저희들은 다리 말 그냥 참고인으로 해가 잠시만 면담만 좀 하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편 입장이 남편 지금 상황이 몸 상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혹시 저희들 뭡니까 편의를 제공할까 싶어가지고 했더만 안 그래서 제 편의를 받으시려고. 예, 그렇죠. 이왕이면.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제가 오늘 남편을 만나고 왔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일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검사님 아니고 요 저는 이제 밑에 근무하는 어디 담당 계장이거든요. 네네. 네, 담당 혹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전화드릴 사항이 있으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예. 지금 어제로 좀 무리가 어제 솔직히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모르는데 어저께 오셔갖고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 조금 신경의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들어가고 저희들 신경의 변화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사실 관계 어느 정도 인정도 하고 보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언론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뜬 게 있는데 보니까 예. 그래요. 저는 잘 저는 그 상황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남편이랑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하지 못해서. 네네. 저희들 이 부분보다는 이제 내일 저 참고인 조사 관계 때 부르는데 이제 오전에 가족 접견이 있다 해가지고 이왕이면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네. 만나 싶어가지고. 네,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여기까지. 야, 이게 이제서 보니까 네.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발견해놓은 포인트들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가족 접견을 딱 했는데 예. 거기서 이야기 나눈 것들을 다 보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다 보고 받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자. 기회를 잡자. 그렇죠. 그래서 경찰 수사관한테 야, 네가 한번 마치 이렇게 실수한 것처럼 접근을 해서 검찰 앞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테니까 이러면서 면담을 한번 해보자. 면담이에요. 이게 조사나 수사가 아닙니다. 면담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넘어오면 땡큐. 이렇게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연어 술 파티도 충분히 그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불러서 조서도 하나도 없이 면담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면담에는 뭐예요?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내 증거를 막 조작하려고 이렇게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정근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박용수까지 이제 예. 해가지고. 그럼 완전히 엮어놓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라 그러는데 변호사한테는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모 변호사처럼 좀 약간 협조적인 변호사였다면 예. 변호사가 직접 접견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뭐 또 앞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들여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박용수 보좌관이나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변호사를 또 변호사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변호사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락을 했다면 변호사가 낌새를 채고 네. 이걸 가지 마라. 또 뭐 가지 말아라든가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소름 돋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악마의 꼬드김이라고 우리 여기서 지금 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악마의 꼬드김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는 분명히 검사로부터 미션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 집요하게 네. 내일 접견을 와라. 네. 사실상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접견을 와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녹취를 하고 있다가 접견을 오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것처럼 여겨지면 네. 불법 여부가 따질 수 있으니까 먼저 접견 와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끝까지. 그렇죠. 예. 이야, 이거를 근데 우리 저 보좌관 그 아내분께서 굉장히 참 뭐라고 할까 똑똑하다 그럴까요? 대응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잘 모르는 분들 같으면 그럼 접견 한 번 더 하라고? 이러면서 좋아서 네. 막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교도소에서 접견하게 되면 10분, 그것도 유리창이 가리켜서 이렇게 악수도 못하고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근데 검사실 하면 뭐 같이 허그도 할 수 있고, 예. 부부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손도 만져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러 되니까 마음이 풀어지죠, 이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렇죠, 그렇죠. 편의도 제공하다. 이러면은 혹할 수 있거든요. 내일 네, 그러면 네. 내가 있는 일정 빼고 남편 안 하나도 주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이분이 단호하게 딱 끊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9월 13일 날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조인트를 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질책을 당한 수사관이 다시 한번 전환합니다. 여기는 아주 노골적이 됩니다. 자, 9월 15일 날 녹취 파일을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그야말로 속내를 다 드러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인규 수사 될 때 제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했거든요. 우리 방에서 다 조사를 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쭉 읽어보고 제가 지금 전화 주시는 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계장님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예,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계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검사님도 그래도 검사 생활을 갖다 지금 몇십 년 했는데 20년 넘게 했는데 어쩌나 검사님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죠. 검사님께서 그럼 혹시 그런 의사를 계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왜냐 소환할 때 저희들 소환 일정 잡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 물론 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죠. 너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조금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또 박영규 씨가 지금 건강상도 안 좋으시고 하는데 안 좋으시고 지금 보니까 얼핏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뭐 제명이라든지 이게 또 혼자 안고 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전화 드리는 김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인규 수사 될 때 제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했거든요. 우리 방에서 다 조사를 했으니까. 예. 다시 그 다음 거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우리 사모님께서
검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수사관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딱 당황해 버렸어요. 예. 아,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죠. 예, 가봅시다. 아, 이게 마치 지금서부터는 진짜 집요하면서도 뭐 이렇게 뭔가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 게 보이시피싱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전화 주시는 내용이 담당 검사님의 의사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오시면 일단 제가 그 내용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내용 읽어보고 아유, 너무. 아니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 네. 저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남편을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네. 회장님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를 말씀드리면, 개인이 이렇게 회장님 알죠, 할수 알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검사님께도 합의가 되고 아니 양해가 된 부분인지가 제가 어느 정도로 뭐 제가 우리 부에서 제가 또 그 뭡니까 수석회장이고 어느 정도는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건에 대해서 서로 검사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판 부분이라든 이런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럼 검사님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 내용 처음 읽고 아이고 이게 너무 박영수 씨가 너무 안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박영수 씨 건강이 안 좋으시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너무 그는 본인한테 조금 뭐 그런 생각 얼핏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오면 뭐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또 전화상으로 너무 깊게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또 우리 소환되면 때가 물론 우리가 박영수 소환한 목적은 이 공판보다는 그 뭡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판권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면담해보고 하는 게 그게 주 목적인데 오면 또 저희들이 또 공판 관련 이야기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사모님 한번 오시면 뭐 컨트레스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모님은 그 변호사님은 그 내용 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글쎄 뭐 아직 뭐 재판 진행 중이어서 저한테 그렇죠. 네 정확하게 뭐 정확한 의사는 안 주시고 뭐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말씀을 아, 하시죠. 그래요? 모르겠어요. 사모님께서는 진짜 제가 수사하는 입장이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앞서가지고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도 그 내용만 읽어보면 지금 어느 정도 너무 좀 우리 박영수 씨 어느 정도 안고하는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박영수한 유리한 그게 공판 진술인지 그 부분 좀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변호사님이 어느 정도 이제 공판 전략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얼핏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겸사겸사 전화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소환 일정은 그리고 사모님 일정하고는 전 상관이 없고 변호사님하고는 저희들 전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다음 회장님께서 지금 전화 주시는 내용이 네, 그다음으로 갑시다. 요거. 담당 빼고. 검사님의 의사라 자, 여기서도 진짜 너무너무 재미난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수사관은 박용수 씨가 안고 가려고 한다, 지금. 예. 이걸 넌지시 이 배우자한테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기 죄가 아닌데 네. 송영길 대표님의 죄인데 이걸 안고 가려고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낚이는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낚이질 않고 있어요. 자, 계속 일단 마지막까지 듣고 한번 우리 송 대표님 그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 때문에 남편이 안 나가거나 뭐 저 만나는 시간이 고작 10분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예. 아주 드문 기회에 접견을 하게 되니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도 남편한테는 소중하고 귀중한 그렇죠,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하지만 그때 올 때 저희들이 추석 전이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길게 줘가지고 한 번 집 오셔가지고 뭐 길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내 집에 들은 부분도 한번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검사님 그림이 들을 수 있죠. 제가 우리 부에서 또 선임 교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검사한테 말씀드리면 그럼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저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제가 혹시나 또 사모님께서 뭐 저하고 통화 내용을 또 녹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러모로. 녹음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다 계산하고 전화를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래 일단은 제가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5일 날 약간 발췌가 되었지만 이제 맥락은 다 살려서 이제 네. 통화를 한 내용인데 여기서 진짜 속내를 다 드러냈죠. 네. 이제 마지막에서는. 네. 핵심 쟁점이 이제 그 소위 돈봉투를 300만 원씩 20명 국회의원한테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총 6천만 원인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게 이제 김영권이라는 분이 5천만 원을 박용수 보좌관한테 갖다 줬다라는 게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 예. 그건 박용수 보좌관도 인정했고 예. 다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박용수가 문제가 아니라 송영길을 잡아야 되는데 예. 왜 이걸 송영길한테 보고 안 했냐. 박용수 보좌관은 보고 안 했다라는 거고 재판장에서 쟁점이 됐던 게 어떻게 5천만 원을 받고 보고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야. 아마 돈을 갖고 있었던 지가. 박용수 보좌관의 법정 증언은 이 돈이 이정근 씨, 강대국 씨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자기한테 준 거를. 그리고 잠시 맡겨놨다 바로 가져갈 거였는데 뭘 그걸 보고를 할 거며 송영길 지금 후보가 30분 단위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5월 2일 날 선거인데 4월 28일인가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제가 일정표를 보면 30분 단위로 일정이 다 있어요. 예. 그걸 보고 할 리가 없었다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이 판검사들은 정치 상황을. 근데 그 김영권이라는 분이 서초 갑구 지역위원장이었어요. 예. 전직위원장이었고 선거 조직도에도 들어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리고 바로 설해마을에 그 이정근 씨 옆집에 그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 전직위원장이었고 아주 친한 사이였죠,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김영권 씨 내가 검찰 피신 조서를 보니까 그 5천만 원을 바로 왜 이정근한테 안 줬냐. 이정근한테 주면 중간에 다 어디 세버릴 것 같아서 박용수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진술이 돼 있는 거죠. 너무 명확하네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일종의 거마비들이 나가는 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영건 전 위원장이 그거를 이제 그야말로 선의로 제공을 한 거고. 아이고 누가 돈을 주라 그런 적도 없고 그 조서에 보면은 김영권이가 그렇게 써놔요. 내가 총알 담당이야. 지금 총알 담당. 쓸 때가 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와요. 김영권이. 그러니까. 그리고 강래구 이정근이 야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강래구가 야 돈 나올 때는 김영권밖에 있지 않냐?라고 또 이정근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왜 그런 걸 보고하겠어요. 내부적으로. 당연하죠. 이건 그냥 관행이었고 사실은 이런 당내 선거를 할 때는 어디서 돈을 후원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우리 당원이고 좀 여유 있는 당원 같은 지역위원장 또 선대위 간부들끼리 예. 애들 일시키면서 나눠 쓴 건데. 사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또 이 돈이 실제로 전달된지도 불확실해요. 맞아요. 이성만 이번에 무죄 나왔지만 물론 위수중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이성만 의원도 저한테 300만 원을 공식 후원금을 후원한 분이에요. 예. 근데 무슨 돈 300만 원을 받겠냐고. 예. 그 자기 돈을 써가면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정말 이게 송 대표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이정근한테 돈을 주면 어디로 돈이 새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박용수 보좌관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네.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증거가 반대 쪽 증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박용수 보좌관을 회유해서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1심 판사님이 예. 검사한테 왜 이 3만 개나 된 녹음 파일 중에 피고인 송영길의 녹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검사가 당황해가지고 더 찾아보겠습니다. 있으면 제출하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재판 때 제출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이정근한테 돈 쓰는 선거 하지 말아라. 돈 쓰는 조직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꽝이다. 내가 그렇게
지시한 내용, 또 강내구가 내 이름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받은다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으니 네가 한번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체크해봐라. 예. 이게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이제 강력히 항의했죠. 이 파일이 구속 적부심 전에 나왔으면 구속될 수도 없었다. 예. 왜 이걸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제출을 안 했는가. 그래서 나는 검사들이 사실 우리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말한 이유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찾아서 억울함을 밝혀주는 객관 의무가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익의 대표자다 그런 건데 유리한 증거는 절대 안 내놓고 오히려 조작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검사들을 검찰청을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분노가 쏟아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송영길 대표님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 재판이 얼마나 정말 사상 누각인지 네. 제대로 그 공소유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온 것이고 결국 이 증거가 항소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황으로 이제 제출이 되고 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 채팅방에서 나오지만 송영길 대표님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항소심이 끝나야죠. 항소심에서 확실하게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고를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검사가 무죄 나온 것 같고 상고를 해서 다시 그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없고 지금 이 송 대표님 건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님은 같은 정씨지만 당대표처럼 처리는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고를 못하게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정근 쪽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출석을 안 하면서 이 재판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이정근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정근의 조서를 보면 검사들이 회유한 정황이 검찰 피신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1심 판결의 판사님이 아무리 임의 제출이라고 그러지만 임의성이 의심된다. 그때 막 검사가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신조서에. 그래서 자기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다 심정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2023년 10월 7일까지 핸드폰 3개를 설해마을 뒷동산에 가서 돌로 깨가지고 버렸다고 울면서 이렇게 진술했던 사람이 갑자기 밤 10시에 무슨 심경 변화가 있어서 이것을 다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느냐. 예. 그때 또 영상이 또 없어요. 없죠. 이 검사들이. 영상 어떻게 없애버린 거야, 어찌됐건. 그걸 임의성을 보여주려면 자기들이 입증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임의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정근이가 자기도 유죄가 될 녹음 파일을 왜 갖다 바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니까 검사들이 이정근을 다시 법정에 출두시켜서 한번 확실히 임의로 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증을 하게 하려고 불러냈는데 그게 부담되니까 이정근이 지금 2번째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월 15일 이제 증인신문인데 그때도 이정근 씨가 안 나오면 그러면 증인 검찰 측에 강력히 요청해서 증인 취소해라. 우리도 증인을 취소하든지 해서 그냥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해서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에 변론을 종결하면 네. 12월 말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내가 판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그 의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까지 얹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위증한다고 해가지고 바뀌게 된 물꼬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위증을 거부하고 자신의 그 죄를 갖다 제대로 받는 게 오히려 이런 타임에 양심선언을 하고 내가 검찰한테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쉽게 끝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대표님께서 재판이 좀 빨리 끝나고 여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에는 사실 이정근 증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이 없는데 단지 재판 절차를 좀 신속하게 그러니까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본인 양심 아무튼 선언해버리면 굉장히 뭐 우리 간단할 텐데. 시청자 여러분 항상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아무튼 저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 판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나무당과 합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흡수 합당이죠 사실. 흡수 근데 합당. 이제 예. 민주당과 합당에 아무런 사실 장애 요소가 없는 것이 우리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리 싸움을 할 게 없는 거고. 그렇죠. 또 변희재 씨, 손혜원 씨, 그다음에 누군가요? 저기 최대진 뭐 이런 최대진 친구들. 이런 분들은 다 탈당하셨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전체는 우리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우당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가 뭐 굳이 뭐 핑계댈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 같이 핑계 댈 게 없어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라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 수사관은 송영길 전 보좌관부 일을 만만하게 보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참고인으로 소환한 거에 맞추어서 면담을 만들려고 면담, 접견 신청이 있지도 않았는데 접견 신청을 운운하면서 전화를 해서 13일 날 회유를 하고요. 회유가 먹히지 않으니까 15일 날 다시 전화를 해서 또 회유를 할 때 배우자가 검사가 너를 대신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갑자기 수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속내를 송영길 정치자금 위반이 목적 아니냐. 사모님이 오시면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덫에 완전히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녹음이 두려워서 나중에는 전화를 끊고 결국은 변호사와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전부 녹취로 남아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재판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김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또 법무부에서 현명한 처리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송 대표님께서 왜 민주당이 필요한지를 입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털시 게버드의 Out For Love of Country였죠. For Love of Country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옥중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출간한 그런 사안이었는데, 아니 털시 게버드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옥중에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해줬나요? 번역하게? 마침 그 출판사 메디치 출판사에서 이 번역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예. 예. 우연의 일치로. 우연의 이틀 상관. 뭐 털시게보다고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예. 저분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시절에 하와이가 지역구여서 그렇죠. 인천시와 하와이가 특수 관계라 제가 호놀룰루를 방문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또 81년생인데 아주 뛰어난 분이고 또 미국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던 분이어서 예. 아주 좀 전도가 양양한 분인데 저분이 민주당을 왜 탈당하게 됐는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는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봄으로써 제 견해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도 한번 사전에 우리가 저런 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일종의 레드팀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간에 아직까지 저는 케미가 남아있다. 그럼요. 뭔가를 두 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그런 실마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걸 번역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언론들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왜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미국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정당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네. 거기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정당인 것처럼 한국 언론들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자, 미국의 민주당 지지율은 35년 이래 최저가 됐고요. 유권자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감도 29%밖에 안 나오고요. 민주당의 이 끔찍한 비호감도는 왜 그럴까? 민주당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처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시 게버드가 이 부분을 고발을 한 책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민주당을 떠나며라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털시 게버드의 원제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예, 원제는 For Love of Country, Leave the Democratic Party Behind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떠난다 말이 들어 있어요. Leave the Democratic Party Behind로 돼 있는데. 근데 폴로 예, 그렇죠. 예. 이제 자기가 조국을 사랑해서 민주당을 뒤로 하고 이제 간다 이런 말인데 예. 아마 출판사에서 좀 송영길의 처지와 좀 이렇게 이중 오해를 하도록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아마 저렇게 제목을 단 것 같아요. 아, 이제 근데 예. 우리 박선원 의원이 해석을 잘해줬어요. 송영길은 민주당을 박차고 들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네. 저는 민주당 돌아와야죠. 돌아오면라는 책을 또 써야죠. 솔직히 우리 송 대표님이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고 또 네. 민주당에게 해가 끼쳐지지 않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털시 게버드는 민주당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떠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 행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문제는 38개 일종의 중범죄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됐죠? 됐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놀라운 일인데 그만큼 민주당이 약했고 미국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 못했다는 반증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진짜 너무 지금 일방적 행동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가 민주당이 뭐 그랬다 그러지만 트럼프는 지금 아예 SNS까지 다 지금 검열하고 통제할 정도 더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영난제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이 지지도가 최악이라는 것은 그렇죠.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떠났을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엘리트주의가 돼서 기층 대중들의 마음을 떠났고 너무 LGBTQ 이런 페미니즘 문제에 몰두하고 이민자 문제 이런 데 몰두하면서 범죄율의 문제라든지 뭔가 불법 이민에 대한 통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벨트의 그런 제조 붕괴로 인한 그 일자를 잃은 백인 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그 민원을 제대로 좀 소화해내지 못한 거죠. 이런 것이 지금 밀리게 됐는데 그래도 워낙 지금 트럼프 정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텔시 게버드의 책에서 이 전쟁과 카르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네오콘과 민주당이 원래는 네오콘과 공화당이 가까웠고 네. 민주당은 사실은 그걸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네. 네오콘들에게 완전히 그 사로잡혔다, 잠식당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뼈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바이든 정부 때도 전쟁은 계속됐던 거 아니냐. 맞아요. 털시 게버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비시켜서 비판하기보다는 예, 공화당 민주당이 똑같다. 똑같아. 유니파티라는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관한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기득권층이 똑같고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전을 한 거에 대해서도 비판한 거죠. 예. 그건 트럼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상 공화당 지도부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화당 원래 있었던 기득권층 부시 가문을 비롯해서 럼스펠드, 딕 체니에 따른 리즈 체니 전부 트럼프를 반대했고 예. 유일하게 공화당 지도부 중에 트럼프를 이렇게 쌓는 사람은 깅그리치 한 사람입니다. 깅그리치. 깅그리치를 좋아했어요. 트럼프. 그래서 제가 깅그리치를 만나서 트럼프가 어떻게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저도 깅그리치를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털시나 트럼프 입장은 민주공화 기득권층 전체가 일종의 군산복합체의 대리인으로 전쟁 광일에 있다. 워멍거링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래서 자기는 평화를 만든다. 트럼프가 입만 열면 자랑한 게 힐러리 클린턴이나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됐으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푸틴과 김정은과 잘 지내고 해서 핵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 과장도 있지만 일부 사실인 면이 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털식 에버드의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북콘서트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론의 공간에 이렇게 네. 그 가져오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런 활발한 외교적인 문제, 특히 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만들어 놓고 있는 끔찍한 그런 네. 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송영길 대표의 해안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의 이 관세 협박은 도대체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심각한 재정 위기, 그 쌍둥이 적자로죠.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가 거의 뭐 3조 달러에 일할 정도로 한 9천억 달러 현재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재정 적자는 뭐 1조 8천억 달러. 네. 이자만 1조 달러를 낼 정도로 되고 누적된 부채가 지금 38조 달러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돌파를 하려고 지금 관세를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예. 은발에 오줌 누기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다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이 유일해요. 그럼요. 중국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들 적국인데. 그러니까 우방국 중에 한국만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노하우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설득을 해내야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아마 조금씩 미국이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방위비 분담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잘 때린 겁니다. 예. 우리가 자주국방 하겠다. 예. 지금 그걸 먼저 쫙 정리를 잘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국군의 날에서도 말씀을 잘했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옛날 고전적 방식으로 미군 축소 뭐 철수하겠다, 방위 분담 안 해주면 이러면 현재 우리 국민적 정서로는 그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레버리지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번에 북한을 방문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했잖아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경주로 안 가고 바로 북한을 갈 수가 있고 경주를 갔다가 갈 수도 있고 아직 그게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아마 서울에서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아마 제 예측으로는 북한을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판문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평양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평양 상공을 바로 비행기로. 예. 그래서 1박 2일만 있다가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그렇죠. 영공을 갖다. 야, 이거는 진짜. 북한 영공을 바로 못 가겠죠. 돌아가겠죠. 서해 쪽으로 해서. 아니,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보가 있으시다든가 뭐 이런 상황. 그렇지만 저 턱없이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이 될 수 있다, 이 일정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달 말부터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정전 합의를 시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인질 다 풀어주기로 하고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걸로는 부족하죠. 북미 관계를 풀어내야 되죠. 그렇죠.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판문점에서 깜짝 쇼는 한 번 했잖아요. 2019년 6월 달에. 그렇죠. 약해요. 약하고 임팩트가 약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게 통미봉남이에요. 아무튼 대한민국 끼지 말아라. 대한민국이 만들어놓은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차라리 평양으로 와라. 판문점에서 하고 싶지 않다. 난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판문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재인 쪽에서 숟가락 얹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너무 싫은 정말 큰 형님처럼 이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완전히 배신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사들하고는 정말 만나고도 싶지 않다. 박지원 같은 경우도 뭐 박지원 그 의원도 분명히 봤는데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저 존 볼턴 책을 읽어보면 예. 판문점 2019년 6월 회담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절대 안 보겠다, 안 오게 해라, 그렇게 북에서 미국에다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사진만 찍고 온 거죠. 회담은 트럼프, 김정은이 한 거고 들어가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북한에 이제 공연을 가고 거기서 15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경기장을 그 밤에 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그 장면까지도 연출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뼈아픈 패착입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급냉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사실 트럼프는 어떤 면에서는 무리하다 싶은 그런 어떤 그 행보들을 갖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싱가포르 회담을 끌어냈고 또 예. 싱가포르 회담이 중간에 멈추라 그랬을 때 또 판문점 회동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해서 또 그걸 살려냈고 잘했는데 문제는 마지막 하노이 회담이 그렇죠.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그냥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에 위험 관리를 하면서 존 볼턴의 저런 방해 공작을 차단하고 플랜 B를 만들어서 남북 간에 이런 걸 소통하고 그런 좀 팁을 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김정은은 기대에 꽉 차서 몇십 시간, 60시간인가요? 예. 그 기차를 타고 왔다가 완전히 바람 맞고 갔기 때문에 그때 최선희하고 북측 대표단이 했던 말이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데 뭐라 그랬냐? 자기들은 미국의 셈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영변 핵시설을 다 폐기시키겠다 그러는데 그 제재 몇 개를 안 해주고 이거를 무산시킨단 말인가? 다시는 이런 제안을 안 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 보수적인 분들 왜 스몰딜 안 하고 걸어 나온 게 잘했다고 막 박수 쳤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스몰딜이라도 했으면 영변 핵시설이 다 폐기가 됐다고요. 미국 핵 전문가들이 다 참관한 상황에서. 물론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왜 안 했냐 그러지만 아니 한술에 배부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라도 플루토늄 시설이 거의가 다 폐기시키고 얼마나 많은 북핵 정보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폐기 과정에서.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이 그때 합의를 어기면 스냅백 조항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왜 그거를 사인을 안 하냐고요. 이 존 볼턴이라는 이 나쁜 놈의 그 이간질을 하나도 차단을 못 한 거죠. 그 이간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죠. 뚫어낼 것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책임자였으면 무조건 하노이에 가서 그 회담장 옆에 방을 얻어고 있든지 해서 끝까지 실시간에도 들어가서 그걸 했어야죠. 아니 그리고 그 전에라도 개성공단 정도는 열었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개성공단 열고 우리 노동자가 들어가고 네.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존 볼턴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허락을 안 해줬다니까 6번이나 우리나라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가 안 해줬다고. 이건 배신이에요. 민족에 대한 배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정말 네. 너무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이 하노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네. 개성공단만이라도 열었으면 네. 그러면 하노이 회담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스몰딜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 김정은이나 이 북측 인사들은 그럼 한국이라도 믿고 스몰딜을 뭐 한다든가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지난 일이고 아무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 임기 동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뭐 3년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 이 임기 동안에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마음이 다급한데 저도 빨리 좀 이게 풀리면 진짜 뭐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총활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돕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그러니까요. 내 발목이 잡혀있는 게 답답하긴 합니다. 아니요, 오죽했으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북 콘서트에 축전을 보내면서 송 대표님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민주당이 받아주질 않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북 콘서트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은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델리민주 같은 데서도 없어요. 언급이. 제가 권리당원인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뭐 메아리가 없어요. 아예. 일부 의원들 몇이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참여를 했을 뿐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김병욱 정무비서관을 통해 축전을 보내주셨고 김민석 총리는 또 축하 화환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또 박찬대, 한준호, 이현주 이런 다 찐명 의원들이잖아요. 예? 찐명 의원들이잖아요. 다. 그런 최고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님. 이제 물론 재판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정치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느 전선에 투입이 돼야 되는가 이것을 내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보자. 그러니까 선당 후사의 관점으로 좀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왔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에 우리 정치인, 특히 저 같은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내가 투입돼서 해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상의를 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바로,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게 바로 공적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나의 사익을 위해서 갑자기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나 맡는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야 될까를 그렇죠. 고민해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한테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대표는 연임밖에 생각이 없고 의원들은 지금 만만해 보이는 지자체를 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정말 아수라장 같은 민주당 참 너무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좀 민주당의 고언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우리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한 조건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압도적인 170석이 넘는 압도적인 다수에 또 강력한 대통령이 계시고 예. 정말 중요한 우리가 결정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예. 이런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큰 넓은 시각으로 대통령과 내각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가려운 데를 찾아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고 또 이에 대한 극우 세력들의 반격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때로는 상대 당은 얼마 안 있으면 해체될 당인데 뭐 분열 잘 시켜가면서 뭐 가려운 데 좀 긁어줘 가면서 법을 통과시키고 네. 그리고 그 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사법개혁한다 그러는데 사법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법, 예를 들어 법 왜곡죄 이런 거 하나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내란 종식 특별법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빨리 다른 그것도 그렇고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지금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 맞아요. 영장 청구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경찰이 수사를 하면 바로 공수처에서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공수처법 개정안이죠. 그거. 그렇죠. 그것 좀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게 진짜 개혁인데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냥 싸우고 막 법사위 아수라장 되고 이것만 보면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진짜. 지금은 힘 빠진 애들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이님께서 평생을 공의롭고 청빈하게 살아온 송 대표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많이 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이슈 톡톡의 내용들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김성수 TV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클릭이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평화님께서는 마무리로 슈퍼챗 보내시면서 송영일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금요 심야 시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성수 TV의 영상들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